대한의학회 차기 회장 이진호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기조 강연을 했는데 이 사람이 왜 또 나와서 또 기조 강연을 한다고 서 있나 의아해 하실 분들이 조금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직위원회 할 때 올해 기조 강연은 현 회장과 차기 회장이 하자 그래 놓고 이제 정해놨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덜거덕 뜻하지 않게 차기 회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대한의학회에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기조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제가 차기 회장이 될 줄 모르고 작년에 모든 영혼을 탈탈 털어가지고 기조 강연을 했는데 올해는 무슨 얘기를 할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한치 앞을 모르고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한의학회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작년 상황이랑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다. 그다음에 국민 여론이나 사회적 여론들은 전반적으로 의사 그러면 조금 더 부정적인 인식들이 강해지는 그런 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기조 강연을 할 때 아브라함 링컨의 이 얘기를 처음으로 이제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얘기를 시작했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브라함 링컨의 얘기고 아브라함 링컨이 살던 시대에는 남과 북이 분열되어서 극단으로 치닫는 그 다음에 전쟁까지 겪는 그런 와중에서도 노예 해방과 여러 가지 그 업적을 쌓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지 지난 1년간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잠깐 돌아보고 그 상황 속에서 대한의학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조금 같이 논의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여러 가지 내용들은 오늘 오후에 이어서 있을 여러 가지 세션들에서 또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미래를 향한 방향을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안산병원 간호사가 신경외과적인 처치를 못 받아서 서울대로 전원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 이후에 필수 의료에 대한 논의들이 아주 강하게 대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의료 중에 필수 의료가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관계된 여러 가지 바이탈에 관련된 의료 행위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혜택들, 그다음에 수가들을 높여야 된다, 그다음에 인력들을 양성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강해졌고요. 그런 과정에서 각 학회들은 이번이 또 기회구나라고 생각하고 필수 의료에 들어가고자 노력하고 또 수가를 올리고자 하는 노력들을 했던 게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5세 아이가 응급실을 돌다가 결국은 사망했다. 또 그다음에 뭐 여러 번 경북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것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국민의 의료 건강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충족시켜 줄까 하는 것도 대한의학회의 고민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금년 초에 있었던 대법원 초음파 한 의사가 초음파 사용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이후에 의료계가 굉장히 또 시끄러웠습니다.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고 대한의학회도 여기에 동참을 해서 초음파 사용에 대한 비판의 성명서를 발표했었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대한의학한림원에서도 비슷한 이 성명서를 같이 발표를 해서 사회 여론에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금년 초에는 조선일보 논설 주간이었던 양상훈 칼럼에서
마치 전국에 있는 이제 인재들이 다 의대로 가고 있는데 대체 의료 삼성전자나 노벨 의학상은 언제 받게 되는 것이냐라는 굉장히 선전적인 내용으로 의료계를 비판을 했었습니다. 많은 인재들이 의대로 가고 그다음에 의사가 양성되지만 연구에 전념하는 의사나 그다음에 국가 산업에 이바지하는 의사가 없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여론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 4월 말에 대통령께서 미국에 방문하면서 카이스트, 모더나, MGH, MIT 뭐 이렇게 MOU를 체결하면서 의사과학자 양성이 필요하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러면 카이스트나 포스텍이 의대를 만들어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면 노벨 의학상을 만들 수 있는 수상자가 나올 수 있고 의료 삼성전자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고요. 오후 세션에서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맥락으로 굉장히 사회적 압박, 사회적 여론이 의료계에 많이 가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대 증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으면서 창원시뿐만 아니라 전남 여기서도 지자체별로 의대를 신설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요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의료계,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그런 의대 증원이나 의사 증원에 대한 압박이 좀 수위가 좀 점점 더 강해지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협 회장이신 우리 이필수 회장님께서 금년 초에 의정협의회를 현안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 와중에 간호법 관련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모든 이슈들을 간호법 이슈로 다 블랙홀이 돼버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대의원의 결의가 있었고 결국은 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현 집행부가 제대로 또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태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의사 간호사 간호법 저지 2차 연가투쟁 그래서 투쟁도 모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의료계의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학회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한 성명서를 또 회원학회들과 같이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이제 이정근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월 말에 결국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제2요구권 행사로 인해서 결국은 폐기되는 수순으로 넘어갔습니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더 큰 압박으로 의료계에 의대 증원, 의사 증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만큼 우리가 양보해 줬으니 니네도 이만큼은 양보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점점 더 압박 수위가 높아질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또 조선일보 일면에 연봉 10억에도 의사가 안 옵니다라는 아주 선정적인 기사가 발표가 됐었죠. 마치 돈을 많이 줘도 의사들이 안 가는 그런 행태로 이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요. 이 이후에 각 학회별로 우리 이 전문 과목에서는 이런 정도의 의사들이 부족하다라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계가 바라는 것은 의사가 증원돼야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의사를 증원해야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그 이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대 정원의 문제인데 의대 정원의 문제는 의학분업 사태 이후 300명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고착화된 상태로 한 18년 정도가 지나왔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필요한 의사 수는 몇 명인지에 대한 정확한 추계
그다음에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지역별, 진료 과목별 적정 의사 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의사 수요 예측, 의사의 적절한 지역별 과별 분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나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맨날 하는 얘기는 OECD 평균 의사 수가 3.6명인데 우리나라는 2.5명으로 적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라는 논리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대 수명이나 회피 사망률 부분에서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의사 수가 모자란 건가 정말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문제는 의사 증원이 불가하다고 이제 의료계에서는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PA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그거를 이제 활성화시켰다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상급 종합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PA 수가 아마 대략적인 추계로 4천 명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PA들이 임상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임상 현장에서 PA들이 역할을 안 할 경우에 제대로 의료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지만, 의협에서는 계속 PA에 대한 불법 의료, 그다음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한 의료계를 사면 초과의 상태로 만들고 있지 않나. PA도 안 돼, 의사 증원도 안 돼. 그리고 모든 일은 다 의사가 해야 돼. 라는 논리의 상황이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고령화에 따른 의사 인력의 수급, 그 다음에 의료 체계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한데,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들을 우리가 수립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투쟁 일변도보다는 같이 협력하여 이런 장기적인 예측, 그다음에 계획들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 증원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의사 인력 수급 정책 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점들을 이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기피 전문 과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거고요.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수급 유인책, 커뮤니티 케어 등에 대한 의료 정책의 변화,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건의료 인력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단편적인 방법으로 그다음에 이 의료의 전반적인 체계들이 단편적인 방법으로 땜빵식으로 지금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료 전달 체계, 의료 인력 수급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시행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다 얽혀져 있는 문제들을 한꺼번에 같이 논의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논의의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됐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의료 일원화의 문제,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그다음에 진단검사 사용에 대한 요구들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국민 건강, 그다음에 보건 향상의 관점에서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냐? 1년에 700명이 넘는 한의사들이 계속 배출되는 상황에서 국민 보건, 그다음에 국민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냐? 저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의사 정원에 대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 늘어나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부분, 국민보건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논의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의학계 내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줄 아는데요. 한의사의 세계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한의대가 지금 현재 세계 의과대학 리스트에 올라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의대 졸업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한 반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요. 한의계 내에서 의료 일원화에 대한 요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계신 장성구 선생님이나 이윤성 선생님께서 2015년과 2018년에 거의 합의된 안을 만들어가는 전 단계까지 갔었는데 결국은 의협의 일원화에 대한 기본 입장 이 세 가지 의학 교육은 단일화하자. 그렇지만 한의사 면허는 기존 면허를 유지하자. 그 다음에 기존 면허 범위에서 허용된 행위만 타영역의 침범은 불가하다라는 이 세 가지 원칙을 고수하는 바람에 모든 것들이 지금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더 전향적인 입장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필수 의료의 문제. 이거는 기피 전문 과목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소아청소년과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TO가 191명인데 33명 작년에 아마 전국적으로 채워졌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교수들의 당직 수나 당직에 대한 피로도 이런 것들이 점점 증가되고 있어서 어느 순간에는 그런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건강권, 언제 어디서든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국민건강권에 대한 문제에서도 필수 의료의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일 거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수가의 문제, 지역 분포도의 문제, 그다음에 적정 전문 과목별 의사 수에 대한 추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한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필수 의료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마련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어떤 발전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무조건 법적인 경감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임상진료 지침을 준수해서 진료했을 경우에는 법적 부담을 회피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안 넘어가는데요. 그다음 시간이 돼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에서 의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중개연구 4년 전에 보건산업진흥원의 질병중심 중개연구가 일몰되고 나서 현재 4년째 계속 예타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 탈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의학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예산을 받고자 노력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은 벤치 투 베드, 베드 투 벤치 이런 사이에서 의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도 의사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보건의료 데이터 중개 플랫폼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보건의료 정보원을 통해서 의료기관에다가 데이터 정보 제공 요구권을 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받아서 산업계나 이런 쪽에 제공하겠다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여러 가지 헬스케어 산업, 그다음에 라이프 사이언스 관련돼서 많은 자본들이 투자되고 있는데 앞으로 의학 연구의 미래를 논할 때 릴리와 화이자보다는 애플과 IBM이 더 많이 거론될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의사의 역할, 재택의료 부분, 이 부분도 분명히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할 부분인데요. 저희가 의료계가 사회 부분으로부터 분리되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카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장만 고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지성과 반지성이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다 지성인은 아니고 우리도 틀릴 수 있다. 우리의 의견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서로 대화하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 대한의학회는 두 가지 원칙.
개방과 포용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회원 학회들의 의견을 경청을 하고, 그다음에 의료계뿐만 아니라 의료계를 감싸고 있는 사회의 여론들을 경청을 하면서 저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대의를 확립해 나가는 이런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아브라함 링컨의 내부에서 분쟁하는 집은 서지 못하리라라는 말처럼 이번 학술 대회의 모토처럼 소통 공감 그리고 한 걸음 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